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수도권에 주택을 늘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오늘 2차 신규 택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고향 화전 이런 서울과 인접한 곳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1차로 신규 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는 이게 투기 논란으로 결국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들기로 해서 발표 전부터 2차는 어디가 될까 이런 기대와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후보지들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고 이게 부동산 값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요즘 이 나라 인도는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 최근에 인도의 코로나 상황과 인도의 경제 시스템, 경제의 피해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꽤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낙폭은 조금 덜하지만 역시 하락 중입니다. 0.9%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이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낙폭이 좀 큰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이제 4월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면서 새로운 한 달에 대한 준비와 기대 그리고 우려 등이 현재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달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4월 종가가 3,073을 하회하지 않게 되면은 코스피가 6개월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문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오르던 주식시장이 9월까지 6개월 랠리를 보여주고 난 이후 10월 달 조정을 받았었던 선례 등이 있는데요. 지난해 이후에 가장 긴 기간 주가의 어떤 오름세를 보이는 부분 등이 결국 가격 부담으로 받게 되고 최근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달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반영하는 부분 등이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주식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생각들이 많다. 네네네네. 그런 생각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투자자들이 기대했었던 호재 등은 이제 대부분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수출을 포함한 여러 거시 지표 등에 대한 회복 그리고 기업 실적들도 대부분 녹아들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조금 더 싸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환경 그리고 실적 증가 등에 대한 논리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 FOMC 내용 등을 포함해 다양한 또 이벤트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밑을 보지 말라라는 어떤 그 투자의 격언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아래쪽을 쳐다보다 보니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느냐라고 평가가 됩니다. 밑을 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어요? 우선 그냥 무슨 일반적으로 뜻이에요? 우리가 예. 오를 때 네. 응원을 받으면서 오르고 그 밑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어떤 펀더멘탈 지표 등이 좋은 상황에 응원을 받고 오르던 주식시장에서 자꾸 밑을 내려다보다 보니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그 정도입니까? 어떤 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 현재 시간으로 28일 밤 9시, 우리 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념하면서 그 상하원 공동회의에서 발표되는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향후 부양 정책과 그 밑그림을 그려가는 데 시장에서는 주목받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경기 부양 정책과 각종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의 큰 그림을 원론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의식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세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지난주에도 자본이득세에 대한 논쟁이 시장 심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구체적인 그림의 내용 등이 시장에선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에서는 부유세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산시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불편한 것은 역시 자본이득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 이런 요지 등은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작지 않은 우리로서도 네. 상당히 의식해야 될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 어떤 그 연설에 대한 내용 등이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들도 진단해 보는 것이 오늘과 그리고 이제 내일 사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 취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겠네요. 나와봐야 뭐 좋은 소리 할 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 어떤 건전한 그 어떤 자본소득에 대해서 그 어떤 적정 수준에서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우리가 의존해야 될 어떤 자산시장의 경제 기여 부분 등을 제거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단지 초기 반응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측면 등을 조금 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또 그게 일상이 돼서 우리가 네, 뭐 그렇죠. 주식 투자 거래세 걷는다고 주식 투자 안 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안 내던 세금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남들이 주식 팔 것 같은데 저런 소리 들으면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팔고 싶기도 하고 그렇군요. 앞으로는 좀 그럼 뭘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역시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이 다소 좀 무거워진 느낌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호전 소식 등에 대해서는 그 기업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네. 시장 분위기와는 그렇게 큰 흐름을 타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최근 뭐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보유 지분 그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예.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제 기업들이 축적된 자본 등을 활용해서 주주에게 배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업의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해 나가는지 이런 변화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결국 단기 실적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변화의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개인적인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센터장님. 네. 제 친구가 물어봐달라고 네네. 그래서 네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투자했는데 네네. 왜 잘 안 오르냐 요즘.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삼성전자도 뭐 파운드리 사업 같은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하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서 뭔가 회사도 변화도 하는 것 같고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가가 잘 올라야 되는데 네네. 요즘 계속 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들 합니까? 우선 가장 우리가 가격만을 우리가 정해서 본다라면 가격이 오르려면은 공급보다 조금 더 강력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뭐 핵심 블루칩 종목들의 어떤 가격 저항이 쉽게 발생되는 것들은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동안에 관심을 덜 갖고 이전까지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았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현재 위치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미래의 성장성도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미 국내 뭐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조차도 상당히 이제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 사이에서 어떤 다음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의 공급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위치해져 있느냐 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피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좋은 회사 주식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개별 종목 이야기를 여쭙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부가 지난 2월 4일이죠. 주택 공급을 좀 늘리는 게 부동산 시장에 필요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하면서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광명 시흥 근처에 신도시를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아마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2차 후보지를 또 발표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주택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들 좀 몰아서 여쭤보려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부동산 시장에 이런저런 뉴스들도 있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세금을 둘러싼 여러 논란도 있고 네. 또 세금 결정되는 시기도 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겹치면서 소란들과 논란들이 많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느낌도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들이 조금 되면서 예. 지금 이제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에 신도시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사 대책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신도시 개발 계획 등 공급을 확충하는 부분이 잘 되어도 저는 좀 고민이고 또 잘 되지 않아도 고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원만하게 잘 될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공급 외에 기존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서 많이 나오는 것도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규제로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쪽으로 해서 공급을 신규 공급만 이렇게 많이 확충할 경우에 만일에 이게 사업이 너무 원활하게 잘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토탈하게 되면 아마 이번 정부가 210만 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신도시에서 신도시 등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물량을 정부의 목표는 총 이번에 83만 호를 포함해서 기존에 127만 호 해서 210만 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네. 공급됐거나 앞으로 남은 추진할 1년 동안 공급할 대상, 것을 다 합치면 그렇죠. 물량들이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존 주택들도 만약 시장에 한꺼번에 어떤 제도의 변화로 해서 나오게 된다고 할 경우 시중에 공급이 넘치면서 폭락이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예. 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꿈 자체가 정말 단순히 희망 고문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되어도 지금 제대로 된 공급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립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가 보기에 느껴지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에게는 잘 되어도 걱정이고 잘 되지 않아도 걱정인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잘 안 되면 왜 걱정인지는 명확하게 설명 주셨고 잘 되면 그 동네 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텐데 네. 신도시에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거주하시면 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될 때는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네. 많은 기존의 어떤 규제로 묶였던 물량들이 시장에서 그리고 기존 주택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물량 이상의 어떤 주택들이 쏟아질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집이 있지만 힘들어지는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바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상황들의 우려가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뭐 생각해 보면 한 5, 6년 전이에요. 네. 그때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푸어들 많고 집값은 계속 내리기만 하고 이게 혹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걱정을 이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말씀인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원활하게 잘 되거나 네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집값을 바라보는 분들은 좀 그런 때가 좀 오더라도 네. 집값이 좀 크게 한번 내리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각자의 이해관계와 다르게 네네.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위험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집을 지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훨씬 가까워지게 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2020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연끌까지 하면서 마지막 어떤 주택의 마련에 모든 것을 바친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지금 주택을 마련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큰 변동성이 크게 다가올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가 그럴 수 있겠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시장의 흐름 자체는 가장 좋은 것은 어느 정도의 진폭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또 이게 집값 좀 내려야 되지 내렸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요 정도 내려왔으면 사야지 했던 가격에서도 또 이제 못 사고 더 네. 내려갈까 봐.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또 꼬이기 시작하는. 네, 그리고 뭐 하나 또 말씀을 그런 드리면 일이 주택 가격이 있기는 하더군요.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예. 이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LTV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많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자체에 부실화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LTV는 지금 집값의 한 반 정도를 대출해주고 있을 지금 텐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그렇죠. 40%.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집값이 반 토막이 나더라도 은행 대출은 별 관계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 은행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IMF 외환 시기를 생각해 볼 때는 더욱더 추가적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히 요만큼만 내리면 좋겠다는 그 상황이 잘 안 온다는 거죠. 내리기 그렇죠,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이 나거나 네네. 잘 안 내리거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잘 모르겠다고는 하는데 두 번째 신규 택지지구 그러니까 집단 아파트촌을 수도권에다 짓는 곳이 어디쯤 될지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면서요? 네네. 정부가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예. 26만 3천 가구의 택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이사 대책의 근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지가 1차는 광명시형에 7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요. 지금 2차로는 지금 후보지로서는 김포 고촌이나 하남 감북, 고양 대곡 화전, 그다음에 화성 매송 이런 것들이 이제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15만 호 가까운 14만 9천 호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후보지 가운데서도 특징들이 그 화성 매송을 제외하고는 지금 서울 서울이랑 인접 지역, 붙었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기존의 우리 신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매력적인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은 거기에 지으면 꽤 충분합니까?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발생지는 서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서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주택 부족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실 신도시 개발이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예. 지금 이쪽에 충분히 이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다른 어떤 지방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들이 계획대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충분한 걸로 커버될 보신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문제인데 되는 네, 게 그렇죠. 관건이고 변수인데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1차에 광명시흥지구 했다가 그때 LH 임직원들이 일부 먼저 사놓고 이랬다는 논란이 있으면서 네네. 저거 다시 백지화하자는 논란도 있었고 아직은 그냥 조사 수사만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와 조사 그리고 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간의 그런 어떤 우려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부총리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는 틀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행력도 대폭 강화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조사를 해야 되겠으나 예. 근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광명시흥이라든지 이번에 후보지로 떠오른 이런 것을 빼고 사실 다른 곳을 대체지로 물색할 만한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땅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특징들이 광명시흥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하남 간북이나 이런 쪽들은 예. MB 정부 시절에 사실은 보금자리 지구로 추진했다가 취소된 지역들입니다. 그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여기에 아파트 지으면 집값 더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취소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이번에 예. 이제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빛을 보는 것인지는 잘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런 하지만 지역이다. 대상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흥처럼 이런 쪽들을
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뭐 취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간다고 부총리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우리 보통 신도시 짓는다고 하면 저거 말만 짓는다고 하지 저거 다 될 가능성도 없고 되고 나도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한참 고생한다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첫 번째는 현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 대책은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네. 주택 공급은 그 택지의 규모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치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택지를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계획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거쳐서 이제 지금 정부가 다음 7월 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전 청약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번에 LH나 이런 쪽들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추락을 했고 근데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면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다른 문화재 변수 정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문화재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게 되고 토지 보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게 될 때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된다고 할 때는 실제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서의 당초 의미가 반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철도망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4차 철도망 계획들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갖다가 촉진시키는데 큰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당초 계획만큼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신도시가 제대로 본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례 신도시 2기 신도시 중에 대표적인 위례 신도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위례 트램이라든지 위례 신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첫 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비 신도시를 기다려야 되지만 지나치게 사전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하나의 선택에만 올인하는 것은 다소 내 집 마련 꿈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사전 청약은 특히 잘못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듣고 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제가 예.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였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요즘 매일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0만 명이라고 통계는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것도 뭐 불확실한 통계겠죠? 예, 맞습니다. 이거 누가 세겠어요? 맞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 센서스 조사에 누락된 인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인구학자들이 이미 전 세계 인구 1등은 인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도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땐 항상 뭐 우리 이진우 기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제 돌들은 현실 경제를 좀 보려고 가장 가까이 가잖아요. 네. 전통시장, 재래시장.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빈민촌이라고 하는 데도 가보는데 뭄바이 같은 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4평 정도면 4명 살고 7평 정도면 7명 사는 그런 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데는 솔직히 방역 체계라든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30만 명도 훨씬 넘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정도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까지 된 게 아닌가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네. 뭐 어떤 나라든지 상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네. 인도는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산이 많이 됐어요? 네. 한 2-3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확진자 수가 10분의 1로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나름대로 컨트롤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인도 경제가 조금 안 좋았었고 코로나 터지고 정말 인도 경제가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 궤도로 올리고 싶어서 네. 사회적 봉쇄했던 거를 일부 풀어버렸죠. 일부 풀자마자 그리고 또 본인들이 백신 생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백신도 이제 원활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 때문인지
정말 그냥 옛날처럼 돌아간 거예요.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제한을 이제 풀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는 가장 종교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서 종교나 민속 신앙이나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게 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몇 번 큰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삽시간에 다시 퍼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인도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숫자가 월드 오미터라는 곳에 따르면 1,700만 명이 넘었다. 네. 네. 근데 뭐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숫자가 이제 보여지는 게 일 뿐이고 실제는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1,700만 얘기하고 명이요? 있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사망자들이 많아지냐 하면 단적으로 뭐 통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로는 아마 쉽게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아실 수 있는데, 화장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디 사망자가 생기면. 네, 네. 매장할 데도 없고 해서. 근데 그 화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순간 화장터 굴뚝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터에 또 화장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옆에 화장터를 또 짓고 있고 뭐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됐고요. 지금 그래서 인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물품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봤더니 산소통 같은 경우는 원래 통상적으로 인도에서 한 8만 원 했대요. 근데 지금은 뭐 148만 원 하나가 하고 있고요. 암시장에서. 그다음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뭐 이게 있는데 이게 100mg 기준으로 5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0만 원이 넘는 네,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한 뭐 국제기구나 국가들은 적성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한 상태라서요. 그리고 WHO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인도를 보면 눈물이 난다 할 정도로 상황이 정말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다가 바로 확산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 남의 나라의 정말 불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분명 인도도 이런 일이 터지기 직전에 확진자 숫자가 10분의 1 가까이 크게 줄었어요. 일일 확진자 숫자가. 그리고 나서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문 열고 식당도 마음껏 돌아다니고. 그랬다가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을 무뎌지게 만든 거예요. 백신 나왔다 이러니까. 네, 뭐 걸려도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또 무뎌졌겠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조금. 그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도의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겠어요. 거의 뭐 이제 마비되다시피 할 거고, 아마도 그쪽에 일거리들도 이제 있다가도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이제 공장도 올스톱이고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전 세계 국가 수장들이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수상이 되고 나면 뭐 가장 큰 나라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뭐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다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공통적인 국가들 중에 하나가 인도였어요. 큰 시장이니까. 큰 시장이고 거기에서 뭘 생산해서 팔기도 용이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 시장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1등이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규모에 있어서도 GDP 규모로 따졌을 때 전 세계 7위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7위 국가가 인도니까 GDP는 크지만 인도는 아직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열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중산층이라고 인도에서 지칭할 수 있는 분들이 한 전체 인구의 20%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몇 억 인구인데요. 그러네요. 그 20% 중산층 인구의 소득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도는 중간값, 나이의 중간값이 35살이고요. 그리고 인구의 한 25%가 25살 이하예요. 젊은 나라네요. 그러니 이런 인도의 젊은 미래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라든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초기부터 각인시키자라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제조도 했었는데 그렇게 각광받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어떤 정도냐면 얼마 전에 저도 BBC 외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도 경제가 마비되다 보니 석유를 안 써서 전 세계 유가에서 한 2% 정도는 떨어진 것 같다.
유가 가격이. 유가 떨어진 거에도 예. 영향이다. 예, 그 정도가 인도의 영향으로 보여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그 뭐랄까 이동통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텔레마케팅 센터를 인도에 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국 내에서 두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예. 근데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싼 나라 인도죠. 요즘 전화 안 되겠네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요즘 뭐 미국의 지방에 있는 여러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너무 클레임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냐. 예, 이런 상황이 돼버린. 네. 이 인도라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터져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미국 상황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백신을 일정 수준 이상 보급을 해서 네. 전 국민에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계속 같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백신을 2번 이상 맞은 분들 중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되는 분들이 또 생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뭐 백신을 좀 더 강화해서 뭐 투약하는 뭐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그런 논의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었을 때 그리고 인도라는 국가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 사회 구조 이런 걸 봤었을 때 야, 이게 한 4, 5년 가까이 쉽게 해결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같은 급한 불은 좀 끌 수는 있겠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환자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기업들 사이에서 인도가 이미 신뢰를 깨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위기 상황이었을 때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뭐 주재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예후라든가 대응력 이런 게 또 그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건데 예.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아무 케어가 안 되는 케어가 안 거죠. 된다. 그리고 각국 대사관들이 우리는 자체적인 전세기로 우리 교민들은 실어 나르겠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인도의 행정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원만하게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가 이번 일로 국제적인 기업들 뭐 국제적인 뭐 많은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유망한 몇몇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고 네. 그래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인도의 뭡니까 주식 센섹스 지수라고 네. 하나요? 그 지수에 투자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각광받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 당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걸 좀 들여다보면 예. 저도 센섹스 지수 뭐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럼 인도의 회사들은 진짜 영업이익률이 좋은 건가 살펴봤어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가 밀어 올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도도 바이오, IT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유동성의 힘으로 미래가 이제 선반영된 것이지 실제 이익률이라는 건 정상 가동 안 되는 회사들이 더 많아졌어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냐 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이번 사태 이전에 이번 사태 이전에는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가 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회사들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지수는 올랐단 말이에요. 터지고. 전 세계가 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도 나름대로 중국 기업들은 정상 가동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디펜스를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섹터는 뭐 회사가 오히려 성과가 더 좋고. 네.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동성의 힘으로 몰아간 거고 상황은 실제는 어떠냐? 일단 실업률이 신흥국 OECD에서 집계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예.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건 회사가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상 가동되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다양한 보조금 지급하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GDP 대비 이자 부담, 국가의 이자 부담이 인도가 신흥국 중에서 2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쓸 거는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경기도 부양하고 방역도 해보고 기업들 지원해보려고 예. 돈을 이미 다 썼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국가가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국가는 뭐 국채 발행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중앙은행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마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 전에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곳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물가보다도 금리가 낮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금리는 뭐 많이 낮췄지만 물가가 그보다 약간 높으니까 피부로 느끼기에는 금리가 마이너스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선진국은 그런데. 네. 그런데 이 신흥국 중에서 지금 인도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실질 금리가. 예. 그러니까 원래 중앙은행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낮춰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벌써 마이너스 수준까지 처방전을 낼 만큼 냈는데도 그렇다는 뜻이네요. 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뭘 더 할 수 있느냐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가 그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이제 자신들의 체질 개선,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바꿔보겠다고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했던 게 뭐냐면 농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입안한 게 있었어요. 네. 이 농업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 절대적으로 높은 농업을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냐면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전부 정부가 수매해 준 거 있죠. 예. 우리 쌀 다 사주는 것처럼 그거를 해줬는데 그 해줄 때도 당연히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가격까지는 다 사줄게. 그거보다 더 비싸게도 사줄 수 있지만 최저로는 이 정도는 무조건 사줄게.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구조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해서도 정부 부채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뭐 제조업 육성하겠다, 신기술 해보겠다,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많은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쓰는 과정에서 어딘가는 돈을 좀 줄이고 합리화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고 꼽힌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무조건 사주는 이 구조를 바꿔서 이 농업의 유통 채널을 민영화해 버렸어요. 근데 민간은 무조건 어떤 가격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이러면 우리 못 먹고 산다. 그때 농산물 가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렇죠. 우리는 믿고 편하게 재배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갑자기 우리에게 기본적인 가격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니네가 이걸 수매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제 시위가 있었는데 예. 이런 불협화음도 정부와 있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문화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십시오. 순서를 지켜서 산소통을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비규환이라고 해야 되나? 무질서라고 해야 되나? 정부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더 심해진 가중된 요소였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어떡하죠? 인도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정도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냥 공부나 한 사람들도 그냥 책에서 봤던 어떤 원리들을 바탕으로 이런 처방전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는 어느 나라의 사례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가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나라들이 한 몇 군데 있었었거든요. 최근에 갔던 국가 중에선 저번에 갔던 베네수엘라 마지막 코로나 직전에 출장 갔던 거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 화면으로 본 인도가 그 지경이 됐구나. 이런 정부 생각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면 참 답이 없을 텐데 그게 뭐 사실 가장 솔직한 이야기겠죠. 예. 네. 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우 실장과 함께 최근 인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시 듣기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손에 잡히는 경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팟캐스트나 다시 듣기로 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